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오늘이 4월 29일이니까 10하루 남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같이 붙여봅시다. 처음에 법안이 이미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가서 과연 국민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찬반이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과연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실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당선인 측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국민투표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당선인 측에서는 월권이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도 충분히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말이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180석 이걸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언론에서는 또 단독 그래서 뭐 대통령 당선인께서 보고를 받고 긍정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아직 보고 안 했습니다. 좀 보고를 드리고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께 직접 소통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야당 존중하고 끝까지 좀 설득할 겁니다. 저희들이. 국민투표에 대한 의지를 장제원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꼼수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법을 헌재로 들고 가 오늘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떼를 쓰는 국민의힘, 정말 한심합니다.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했고 의총에서 통과시켜놓고는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반대하는가 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투표 운운하는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인도 꼼수 정치를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국민투표는 헌법상 요건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재의 위헌 판결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정화석 의원, 국민투표가 6월 1일에 될까요? 안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뭐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실행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여론전 성격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여론전이다? 예. 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당선인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인수위 측에서 좀 세게 나갔다라고 그저께인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이죠. 저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미 언론 보도로 다 알려져 있는데 당선인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보고를 안 했겠지만 당선인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얘기를 들었으면 당선인이 전화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 장제원 의원이 설명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뭐 보고는 안 했다고 하니. 장제원 실장 표현의 보고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보고서를 그러겠죠. 작성을 하고 직접 들고 가지고 이러저러한 걸 하고자 합니다. 이거겠죠. 예. 근데 사실은 국민투표를 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이게 과연 대통령이 그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냐, 이 검수완박법이. 일단 헌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그렇죠. 먼저 선행돼야겠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투표인 명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투표할 수가 없다라는 지금 이 선관위의 해석인데, 지금 투표인 명부를 지금 만드는 법을 지금 만들어서 빨리 명부를 완성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하자라는 그런 또 이 난관을 넘어서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에 지금 국민의힘 소수 아닙니까? 이 소수인데 이런 법이 지금 6월 1일까지 만들어질까? 이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상 실현은 어렵다라는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여야, 그러니까 국회의장 중재안을 통한 합의, 그리고 다시 번복, 이런 부분에서 입은 정치적 상처를 만회하려고 하는 어떤 원내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투표에 붙이려고 하면은 이게 5월 13일인가에
해야 돼요. 이 국민투표를 하려면 6월 1일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자마자 국민투표에 모든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다른 업무들이나 다른 예. 국정과제를 다 진행하면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국민투표의 일부 조항 불합치 판결 내린 거 결국 재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는 취지인 것이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헌재에서 그렇다면 보안입법을 하라는 취지로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사실상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국민투표 권한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난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서 이번 검수완박 국민투표 성사 여부가 뭐 지방선거와 맞춰서 되느냐 안 되느냐와 무관하게 민주당도 협조해서 이 보안입법을 하는 것이 헌재 판결의 취지를 되살리는 일이고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항상 국민 여론 듣고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탈원전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을 배제한 원안이 구성이라던가 탈원전과 관련된 여론 이 수렴 기구를 별도로 만들기도 하는 등 국민 여론을 그토록 중시했던 민주당에서 언제가 되었건 그것이 검수완박이건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이건 국민투표권 보장을 하기 위한 보안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 입법 자체를 거부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검수완박 투표가 6월 1일에 될지 안 될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다만 그 부분과 별개로 국민투표를 가능케 하는 보안입법에는 민주당도 반드시 동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투표가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투표를 실제로 하겠다는 의지도 의지지만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올 법해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갑자기 국민투표 이야기하는 건 좀 코미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투표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기보다 이 맥락이 있는 맥락에서 봤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합의안은 양자 모두 일정 정도 양보가 포함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원내대표가 오케이하고 의총까지 열어서 오케이하고 그리고 심지어 같이 모여서 서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뒤집어서 스스로 민망함을 좀 감추기 위해서 그냥 국민투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던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정말로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뭘 묻고 싶다기보다 뭔가 이 국면을 어떻게 피하긴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합의안마저 져버린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기 위해서 뭐 어떤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이 논의가 정치적 합의안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 국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합의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정치의 핵심은 조정해내는 것인데 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되게 좋은 예가 될 뻔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다시 그냥 국민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자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조금 준비 안 된 채로 담론을 만들어내 보고 그것이 또 아니면 또 다른 식으로 이슈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로 좀 읽힌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분 생각을 다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아까 야당도 합의를 해놓고서 번복했다, 파기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할 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워낙 높으니 선거사범, 공직자범죄 뺀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 당신들 검찰 수사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높으니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또 하나 민주당은 어쨌든 검수완박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꼼수를 썼다라고 하는 비판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계 쪼개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필리버스터를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이 합의안도 일반 국민들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있다. 이의 신청권 같은 경우 보안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서 앞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변호하시는 변호사들도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 민주당도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제도적 혼란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걸 통과시켰던 측이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될 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혼란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정치의 일이고 국가의 일일 텐데 그것을 하자고 논의를 붙였고 게다가 합의안까지 나와서 그것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뒤엎고 또 이제 단독 처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정치인으로서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과 함께 합의한 그 합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강행하고 있다고 보일지 몰라도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합의안 시일까지 이 합의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예. 여기서 정치적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느냐 이 문제는 워낙 많이 하니까 더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권지웅 비대위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의 의원총회나 비대위 가셔서 이거 하나만은 꼭 보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권과 검찰의 보안 수사권 확대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정말 서민들과 힘없는 사람들, 변호사 쓸 돈 없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일이라고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정치인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대표적으로 권지웅 의원도 계시고 이 자리 또 나오는 최이배 위원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합의해 줬으니까 우린 책임 없다, 강행해도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실 게 아니라 그거 국민의힘 잘못입니다. 합의했던 거.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정리정략 따질 때가 아니라 이 보안 수사권이 이처럼 제한된 상태로 통과되게 되면 김혜원 변호사가 말하잖아요. 이분 정치 색채 전혀 없고 장애인 인권 변호하시는 분이 아동학대 수사하다가 아동 성폭행 혐의가 발견되었는데 이게 검찰이 보안 수사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려서 핑퐁하다가 시간 가게 되면 증거인멸하고 이 피의자 도주할 수 있고 피해자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사건 해결이 안 돼서 고통받아야 됩니다. 이런 예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수사하다가 마약 조직과 관련된 혐의 나왔을 때 이건 동일성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못하니까 다시 경찰로 보내고 그러면 실질적인 쩐주들은 다 잠적하고 도망가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들이 국가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는 변호사를 써서 경찰을 압박할 힘이 없는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 이거 다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해도 좋으니까요. 돌아가셔서 보안 수사에 대한 확대만큼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걸 좀 민주당의 합리적인 정치인분들이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한석 의원 이번 중재안 합의안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 보면 이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냐. 특히 경제, 부패, 사범 등 이 등자를 써서 윤석열 이제 열하루 뒤면은 대통령이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수사의 범위를 맡겨놓은 것. 우리가 이러려고 검수완박 법안 이렇게 통과시킨 것이냐라는 비판도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련한 안 통과한 데에서는 그 부패 경제 중이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건. 근데 본회의 상정에서 이제 이게 등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 등을 대통령령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당내에서도 존재를 하죠. 근데 아까 뭐 좀 전에 장해찬 단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형사 사법 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민원인들의 편의성 개념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질질 끈다든가 안 한다든가 미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 그래서 과도하게 어느 한쪽이 수사권, 그러니까 그 일반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권력에 너무 이 일방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뭐 균형을 통해서 힘을 좀 분산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에 이 공감대가 있고 그 부분에 좀 원칙에 충실하게 이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그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도 뭐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령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 뭐 그 동일성도 지금 그전에는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해서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대통령령에 자율성을 주는 거 아니냐,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과 그다음에 장해찬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보완 수사, 그다음에 이의 신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과 양쪽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정국입니다. 범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는 저런 법조항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아요. 저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검찰과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피해를 국민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아까 처음 돌아갔던 이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당선인 측 국민의힘에서는 이 검수완박 법안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하게 됐고 이것을 지방선거 때까지 쟁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일반적으로 정치권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은 끼칠 거라고 봅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의힘도 최초에 합의를 했죠.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 여론이 예상치 못한 범위로 들끓었고 앞서 언급한 김혜원 변호사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 법안의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민의를 대신해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재웅 비대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뭐- 어쨌든 선거 쟁점이 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좀 마무리된다고 하면 저는 선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본회의가 2번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되고 나면 이제 사실은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제 이것의 어떤 법의 취지와 관련한 어떤 범위를 정할 텐데 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 검수완박 네.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보통 60% 초반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4~5%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이나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했던 분들이 사실 정권 교체 이후에는 이 적극적 투표 의사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내부 데이터들이 나와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위기감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입법 유린 행위를 보면서 정권 교체했으니까 이 후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번 투표 쉬어야지 하셨던 분들도 그래도 내가 나가서 여전히 거대 권력을 가진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이 중도 보수층의 결집이 이전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투표율로 표출될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법사위 화면 보다 보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대선 전에 분명히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가 다 특검 통한 대장동 수사 약속을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지금까지 그 이야기는 정치권에서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은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가 모두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정화석 의원,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당히 지역구가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6군데 정도는 거의 확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생각나는 예. 데만 해도 뭐 서울 같은 경우 지금 송영길 후보가 만약에 이제 된다면은 뭐 인천 계양을이 빌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선 지금 뭐 김은혜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국민의당 후보로 이 선출된 김은혜 후보가 성남 분당가. 지금 6군데는 확정이 됐고 그렇죠. 민주당도 송영길, 안호영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면 2군데가 늘어나서 최대 8곳 이렇게 되겠군요. 8군데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권지웅 비대위원,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강원도 원주갑에 출마할 것이다.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실 아닙니다. 부인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혹시 한마디 하던가요? 저는 뭐 비대위를 같이 하고 있는 측에서는 그런 논의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네. 가까이 같이 회의하고 그러니까 네네. 권 의원님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나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 혹시 안 합니까? 네, 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예. 하면서 웃었죠. 있는데 웃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특히나 비대위원으로서 지금 이 당을 이끌고 있는데 험지로 출마한다고 하면 저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비대위원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곳에 비대위원으로 있다가 출마한다? 이것은 뭐 많은 비대위원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고. 원주갑이 이광재 의원이 그렇게 여유 있게 이긴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주 가능성이 네. 조금 더 낮다고 여겨진다고 하면 한 번은 논의해볼 수도 있겠으나 이제까지는 본인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좀 아쉽네요. 네. 왜 아쉬워요?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동안 이 민주당을 이끈 이 성과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표로 한번 받는 걸 제가 보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라는 지역이 결코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게 강원의 맹주라고 불릴 수 있는 이강재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지, 그렇다면 비교적 공평하게 박지원 비대위 체제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사지도 아니고 노른자 땅도 아니고.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기를 내심 바라고 또 청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나올 가능성이 낮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분당갑의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 합니까?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번 이 경기도지사 선거의 판이 조금 더 커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또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측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쁜 카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단은 후보 본인이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의 말씀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세 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인수위원회, 오늘의 인수위원회 활동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수한 기자와 함께 인수위원회 당선인의 생각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한 기자, 제가 이걸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는 다 발표가 돼서 다음 주부터 한꺼번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말이죠.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실 인선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은요,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에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 이 날짜를 못 박지는 않겠다라고 했지만요. 지금 지역을 돌고 있는 윤당 선인이 이제 돌아오면 이번 토요일 보고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그 이튿날인 다음 달 1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뭐 사실 이번 주 일요일이다, 다음 주 일요일이다. 정확하게는 아마도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면 다음 주 일요일. 그런데 날짜로는 하루 이틀 뒤에 발표가 된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틀 뒤인 이번 주 일요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수한 기자,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이렇게 늦춰지고 있는 이유, 어떤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원칙이 뭐 혹시라도 바뀐 게 있는 건지, 인선 원칙은 어떤 것인지, 왜 늦춰진 것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밝힌 인선 원칙은요, 일단 능력, 실력,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전문성에 있다고 방점을 찍어왔고요.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조는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라온 인물들을 좀 보면요,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가 유력하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경제수석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그리고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 그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게 이미 전주부터도 하마평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별로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취재된 바에 의하면 이제 홍보수석이나 시민사회수석 부분이 아직까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막판 조율 중이라는 점이 취재가 됐고요. 물론 이제 홍보수석에서 가장 이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최영범 이제 효성 부사장이 거론되고 있고요.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아직까지도 복수의 후보군을 놓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홍보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두 자리가 그러면 그동안 변수였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 그 출근길에 밝힌 내용을 좀 보면요, 이 직제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했던 2실 5수석, 그렇게 대통령실을 좀 슬림화해서 가겠다고 말한 부분은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드린 시민사회수석실, 이 부분에 대한 구상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시민사회수석실은 기존보다 더 덩치를 키우겠다라는 방향성을 내놓았는데요. 이게 어떤 좀 배경이 있냐면요. 지금 민주당이 약 180석에 가까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뭐 검수완박법 처리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당선인 측에서 밝힌 국민투표법도 그렇고 원하는 부분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겪은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이 민주당의 다수석 사이에서 어떤 이제 정책을 행하고자 할 때 계속 방해
요소가 생길 거라는 점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 즉 대여론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 판단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유수환 기자,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사회수석하고 시민사회수석 이름이 비슷해요.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시민사회수석이 예? 사회수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 지금 1실 5수석제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사회수석이 있고 시민사회수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사회라는 말이 두 군데 다 들어가는데 이 수석실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건지. 네, 일단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어떤 소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국민소통관 해가지고 이제 어떤 민원을 받거나 제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창구가 있었죠.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 수석이 직접 맡아서 어떤 국민적 민원을 받는 창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사회수석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에 있는 의제를 좀 다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사회수석과 사회수석이 하는 일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금 있다가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실외 마스크 해제 이 이야기를 다룰 텐데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급하다. 현 정부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출근길에 이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방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외 마스크 풀이 기존의 안 위원장은 5월 하순에 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발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렇게 좀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 이 인수위와 교감을 없이 발표한 데에 대한 어떤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만 정부에서는 이 인수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또 여러 맥락들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완화한 거라는 해명은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인수위원회 활동 유수환 기자에게 제가 궁금했던 것도 즉석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유수환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